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거로 그래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거 다 읽고 뭐 제 모아둔 돈 좀 읽고. 근데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깨닫거든요. 아니면 이게 안 맞다 그러면 떠나거나. 그러니까 병신이었죠. 유튜브니까 괜찮죠. 욕해도. 여러분 근데 피터 K님, 피터 K라고 그냥 부르면 되죠? 네. 피터 K님, 네네. 피터 K님으로 더 유명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감기는 제가 걸렸는데 마스크는 피터 K님이 쓰고 계시는. 아 제가 죄송해요. 저 네. 다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얼굴 알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나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아닙니다. 사실 이대호 기자님께서 네. 기자님이라 해야 되나요? 이제 대표님을 불러야 되나요? 그냥 야라고 하셨어요. 뭐 대부분 이제 편집장이라고. 예, 이대호 편집장님께서 이제 몇 번 요청을 하셨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한사코 이제 좀 거절을 했죠. 네. 죄송스럽게도. 예, 네. 그랬는데 또 선지장님도 여기 나오시고 그쵸, 그쵸. 저희 또 절친이시고 그래서 한 번은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고민하다가 그래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나간 적은 몇 번 있어요 유튜브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저번에 보니까 그럼요. 숙향님도 그렇게 그쵸, 나오셨더라고요. 그쵸.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뭐 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네. 좀 부득이하게 쓰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피터 K님의 필명이 얼추 그 유추는 되는데 네. 어떤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 뭐 필명은 여러 가지 좀 썼던 게 몇 개 있었는데 네. 그게 큰 의미도 없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뭐 그랬는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피터 린치 책을 읽었어요. 사실 그 책을 이렇게 접한 지는 꽤 오래됐었는데 그때는 네. 그냥 사기만 하고 뭐 어디에 처박아 놨었는데 네네네. 15년도인가 14년도에 이제 그 책을 사면서 제가 크게 뭔가 좀 세게 얻어맞은 느낌? 그러면서 좀 많이 인생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제 피터 린치 님의 이제 발끝이라도 좀 쫓아가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피터 형님의 피터를 제가 이름을 쓰고 제 성이 이제 김씨니까 K라고 해서 피터 K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어감도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워런 버핏보다 더 많이들 좋아하시는 투자의 그렇죠. 대가가 아마 피터 린치일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성장주 투자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뭐 영상이랄지 뭐 한참 오래된 영상이지만 거기서도 되게 유머러스하게 뼈 때리는 말들. 네 그런 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아하시죠. 형님도 뼈 때리는 말 많이 하잖아요. 거의 뭐 본 콜렉터죠 제가. 보니까 쓴소리 되게 많이 하세요. 네네 뭐 제가 뭐 잘난 건 아닌데 네. 제가 워낙 이제 주식 투자를 2004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거의 한 20년 다 돼가잖아요. 근데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이제 바보 생활을 했기 때문에 10년을 거의 매해 잃었거든요. 거의 2014 뭐 이때까지. 그렇죠. 정확히 2013년까지 그렇게 매 손실. 심지어 뭐 코스피가 뭐 1000에서 2000 갈 때도 손실 날 정도로 이제 바보. 네네네. 그래서 한 해도 이익 난 해가 없더라고요. 지금 예전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 주린이 시절 10년. 그렇죠. 이제 10년 동안 거의 뭐. 난 양반이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게 처음에는 직장 생활 하면서 투자를 병행하면서 이렇게 배우셨던. 배웠다기보다는 혼자 이제 독학을 했다고 봐야죠. 근데 사실 제가 2004년도에 주식을 시작을 했고 그때 한 5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 뭐 회사를
첫 번째 회사를 나오고 나서 백수 생활 한 7개월 했었는데 그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초단타 매매, 차트 매매, 아 백수 시절에 네네 시간이 많으니까. 퇴직금 받은 걸로 어. 그리고 뭐 마통 그때 제일은행에서 마통 1,000만 원 뚫은 걸로 해서 한 1,500 가지고 단타 치다가 다 녹아내리고 몇 년도에 그게? 그게 2004년 한 여름 때였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때 이제 첫 직장 나오셔서 잠깐 백수일 때. 네네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노량진에서 그때 원룸 살았거든요. 네. 노량진에 원룸 살 때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뭐 계좌가 완전히 흘러내렸고 결국엔 취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을 그게 이제 두 번째 직장 이제 마지막 직장이긴 했는데 네. 이제 조그만 저축은행을 좀 다녔어요 제가. 네. 이제 옛날 말로 치면은 뭐 신용금고 같은데 예. 근데 제가 입사를 했을 때 직원이 한 22명, 지점 하나, 뭐 그 정도 작은 이제 저축은행인데 거기 다니면서 저도 이제 조금 안정이 되고 네. 모은 돈으로 이제 투자를 했지만 거기서도 계속 말아먹고 이제 중간에 이제 아시겠지만 뭐 리만 아 2008년에. 네 사태도 있었고 뭐 그렉시트도 있었고 뭐 미국 신용 강등도 있었고 아 그때는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상당히 정말. 아니 근데 아무리 주린이라고 해도 거의 2004년부터 지금 뭐 미국의 신용등 강등 이야기하실 때면 2011년인데 거의 한 7, 8년 동안을 못 버셨다는 게 더 이상한데요. 그건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래서 그때 어떤 투자를 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뭐 기록도 없고 지금은 제가 매매한 거를 다 기록을 하거든요. 아. 투자 아이디랄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억을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종목을 산 게 아니라 그냥 차트 보고 샀으니까 종목에 대한 기억이 없죠.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아. 다행히 상장 폐지는 안 맞아봤어요. 여태까지 태어나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사고 빨리 팔았으니까. 그렇죠. 상장 폐지 맞을 시간이 없던 거죠. 금방 팔고 금방 먹고 못 빠지고 하니까. 아. 네, 거의 그럼 그냥 내동매매만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했고 뭐 뉴스 나오면은 뉴스 나온 때 사고. 근데 아. 생각해 보면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한국 시장의 그 가장 병폐인 세론. 예. 그거를 계속 두들겨 맞았던 거죠. 뉴스에 팔아라. 세론더 뉴스. 네, 전 뉴스에 샀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계좌가 녹아내리고 거의 한 10년 동안 한 1억 정도 잃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1억이요? 네. 그러니까 벌어서 계좌 채워놓고 잃고 네. 벌어서 계좌 채워놓고 또 투자해서 잃고. 네. 받은 뭐 월급은 그나마 따로 해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마통이 그래도 나름 좀 됐었어요.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그렇죠. 그때 저축은행 다니시니까. 네, 그래서 한 7천만 원까지는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거로 그래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거 다 잃고 뭐 제 모아둔 돈 좀 잃고. 와 신기하다. 근데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깨닫거든요. 아니면 이게 안 맞다 그러면서 떠나거나. 형님 올해도 걸렸네. 그러니까 병신이었죠. 유튜브니까 괜찮죠. 역해도. 여러분 근데 우리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네. 뭐.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왜냐면 가끔 이제 와이스트리 댓글에 그런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다른 채널들 보고 뭐 차트 보고 리딩방도 따라다니다가 결국 안 돼서 어떻게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와이스트리 와서 영상 몇 개를 봤는데 감명을 받았다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막 이렇게 시장의 원리, 가치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막 마켓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이유, 막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책 콘텐츠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뒤늦게 와이스트리 와서 깨달으신 분들도 계셔서 아 그래도 내가 진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제 칭찬을 아무도 안 해줘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사실 뭐 뼈 때릴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라떼는 말이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뭐 한 40 중반이니까 뭐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선배도 많으실 테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참 좋은 여건이에요, 사실. 정말로. 저 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다 HTS, 그러니까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 가지고 PC로만 했죠. PC로만 했으니까 PC를 켜지 않거나 아니면 일할 때는 거의 못 보는 거죠. 네. 지금은 근데 이제 다들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고 유튜브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그리고 저 때는 아마 다트 시스템도 아마 그때 개발되기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 그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업 모르는 거나 아니면 산업에 대한 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에 대한 그런 후기나 뭐 그런 거를 다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그렇죠. 다 나오잖아요. 다만 그걸 잘 안 할 뿐. 음. 저는 아직도 유튜브가 정말 좋은 거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아까 2013년까지는 거의 매해 마이너스였다. 그리고 한 2015년도인가 그때부터는 피터 린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던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그러니까 14년도에 네.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예. 신문상에 그 이영애 씨가 탤런트 네네네. 이영애 씨가 드라마 복귀를 대장금 이후에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거의 한 10년 만에 컴백한다는 기사가 떴었어요. 네. 그거를 보고 야 이거를 관련 회사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드라마 관련 회사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수혜지가 뭘까? 오뎅빨 가면서 되게 고민을 했다가 이제 검색을 해봤죠.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이제 IMBC라는 회사. 왜냐하면 대장금이 MBC에서 했으니까. 네. 그래 이걸 한번 사볼까? 네. 라고 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주가도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좀 사봤죠. 좀 사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드라마 출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신문이나 그런 뉴스 기사를 계속 검색을 해봤어요. 이영애 씨 언제 컴백하는지. 네.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스크랩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나 이영애 씨 관련 뉴스뿐만 아니라 연예계 뉴스를 거기 다 포워딩을 해놨어요. 저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신문을 오려서 했듯이 네. 스크랩. 제 개인 카페에다 지금도 그 카페가 아직 있긴 합니다. 근데 자료용으로. 근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신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문 읽는 게 자체가.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IMBC가 또 올랐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신문 기사를 계속 읽어서 괜찮은 뉴스가 나오면 그걸 좀 분석을 해서 수혜지가 뭔지 한번 파악을 해볼까? 라고 시작한 게 이제 제가 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매일 7개 정도 신문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앞에서 말씀하셨던 주린이 시절에 뉴스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때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 샀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HTS 상에 나온 뉴스 있잖아요. 네네네. 그 뉴스 이거 호재 아니냐? 이렇게 그때 바로. 충동 구매라고 충동 하죠. 구매. 네. 근데 그때 이제 심사위원회 그런 거는 한번 뉴스를 보고 이거 관련된 회사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검색을 해보고 이거 좀 사도 되는지 안 사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 뭐 처음에 그래서 거의 테마주 위주였고 주로 이제 제가 뭐 엔터주나 드라마 뭐 이런 거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관련 회사들을 좀 많이 뉴스를 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운이 좀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 근데 그러면 처음으로 좀 벌어본 게 IMBC 사례였던 거고. 뉴스만 보고 판단은 근데 그거는 좀 테마성이라서 진짜 내 어떻게 보면 행운처럼 본 거고 또 먹고 또 그때 습성 버리지 못하고 또 한 15%인가 났나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많이 올라니까 또 던졌어요 또 네. 이렇게 뭐 그런 케이스였죠.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막 스크랩도 해보고 나름의 좀 분석을 해보고 그게 돈이 벌리는 게 이제 하나의 기억으로 남아서 그때부터 좀 달라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신문을 스크랩을 하면서 제 카페에 올리면서 한번 관련 회사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한번 쭉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그걸 한번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분석하고 수익률을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봤어요. 실제 사진 않고. 네. 그랬는데 제 계좌보다 더 좋은 거예요 수익률이. 그러면은 내가 한번 분석을 해서 요걸 한번 계속 갈아타보자. 네. 그러면서 제가 분석한 거를 어설프었지만 제가 분석한 거를 제가 분석하고 제가 추천하고 내가 한번 사보자. 혼자? 네. 혼자 리딩하고 혼자 리드도 당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시작한 게 이제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분석한 것과 내 종목이 일치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 공부한답시고 해서 이제 뭐 피터 린치 형님 책도 사고 가치 투자 책도 사보고 그때 이제 가치 투자 연구소라는 것도 들어가 보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남산 형님 글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는 되게 주옥 같은 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자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단순하게 그냥 차트 매매나 아니면 내동 매매 하는 게 아니라 뉴스에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기업을 좀 분석을 하고 기업 가치에 기반을 해서 사는 거구나 하는 거를 그때서 10년 만에 깨달았고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두 번째 회사 퇴사하신 게 몇 년도였던 거예요? 퇴사는 17년도 했죠. 그게 그러면 그때 경제적 자유가 달성돼서 퇴사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회사를 어느 정도 그래도 15년도와 16년도에 이렇게 계좌가 올라온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 번 돈으로 해서 결혼도 한 상태였고 또 이제 집도 이제 와이프가 돈이 많아서 막 조금 있었는데 아, 결혼 잘하셨구나. 구리에 이제 조그만 이제 네, 집 하나 사가지고 네. 대출 없이 샀는데 그게 이제 뭐 집은 됐고 그때 아마 여의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량도 많이 늘었고 이제 계좌도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이제 15년도에 그때 아마 한 52% 정도, 와. 16년도에 한 70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났었거든요. 와,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좀 2배 정도 이상 수익이 나니까 뭔가 이제 제대로 잡힌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직 어설펐지만. 근데 17년도에 이제 회사 파견 근무가 끝나고 나서 회사를 복귀하게 됐는데 네네네. 와 보니까 제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2년 어. 만에 이제 복귀를 하다 보니까 제 자리도 없는 것 같고 또 너무 이제 또 그 사이에 너무 회사도 많이 변했고 새로운 사람들이 더 위에 제 위에 다 있고 제가 승진할 기회나 아니면 제 경쟁력 자체가 그 2년 사이에 많이 이제 도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서도 제가 원치 않은 부서도 가게 됐고 네네네. 스트레스 꽤 많이 받았어요. 스트레스 꽤 많이 받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1월에 복귀했는데 4월에 눈이 이제 망막박리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이제 4월에 이제 제가 갑자기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회사를 과연 다녀야 되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그때 이제 팟캐스트를 막 시작하기 시작했거든요. 선장님이랑. 그래서 실력이 어설펐는데 그때 시작을 했는데 한번 좀 도전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좀 약간은 좀 막무가내로 뛰어든 거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고 뭐고 그런 거 없이 말 그대로 제 이제 몸뚱아리랑 제 자본 들고 그냥 전업 투자 길을 바로 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남산형님 사무실 네네네. 그때 자리가 있어가지고 근데 남산형님 사무실 그 자리가 돈을 엄청나게 벌고 나갔다는. 그러면 그때 전업 투자한다고 하면서 이제 들고 시작했던 자금을 여쭤봐도 돼요? 그때는 한 5억 정도. 5억. 예. 근데 그것도 한 15, 16년에 모아서 그렇죠. 그때 이제 50%뭐 한 70% 났으니까 예. 그 정도 5억 정도 좀 모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와이프도 한 5천만 원 빌려주고 아직도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그 사무실 들어가서 뭐를 좀 어떻게 많이 배우셨어요? 아니면 뭐가 좀 다르던가요? 어차피 투자는 혼자 하는 거고요. 가서 처음에 저도 이제 적응을 처음에는 이제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쪽에 사무실에 계셨던 형님들이 워낙 또 기라성 같은 형님들이 많았고 투자 금액 자체도 워낙 저랑 이제 시드가 뭐 큰 차이가 났으니까. 네. 근데 그 형님들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해도 투자 금액 자체가 이제 높으니까 크니까 좀 뭐 기대 수익률이 뭐 한 10에서 뭐 20%만 돼도 큰 돈이잖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정도 수익률을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 이제 탐방 다니고 스터디 열심히 하고 매일 똑같이 신문과 리포트를 읽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 다니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투자 아이디어 공유하고 그리고 선지장님이랑 같이 그때 아마 거의 둘이서 미친 듯이 정말 거의 뭐 연애하듯이 맨날 통화하고 그랬죠. 그때도 선진장님 저도 그랬지만 선진장님도 상당히 좀 실력이 둘 다 좀 변변치는 않아서 근데 선진장님은 이제 사람이 워낙 좋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보나 그런 거를 캐와요. 그럼 가지고 오면은 제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대박인데요. 하면은 큰 수익이 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궁합이 맞았구나. 엄청났죠. 그래서 17년도에 제가 한 수익률 한 100% 넘었던 것 같아요. 2017년도 첫 해. 그래요. 전업 시작한 첫 해에. 네, 특히 겨울에 아마 선장님이랑 같이 투자한 종목 반도체 그때 반도체 빅사이클 거의
끝물 정도. 근데 한참 달아올 때 오를 그때가 때라서. 거의 삼성전자만 내달리던 시절 막 그때 아니에요? 맞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그때 아마 반도체 장비 회사로 둘이 좀 수익을 많이 봤죠. 그러면서 첫 해 좀 잘 되니까 다행히 제가 좀 전업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죠. 와. 아니 근데 그 시절이면 아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투자 실력이 미천했다라고 하실 텐데 다른 분들의 어떤 뭐 지도 편달 이런 거 없이 그때는 이제 고수는 아니고 한 초보에서 중수 좀 올라왔을 때 중수 가기 직전이었죠. 그러면 그 중수보다 약간 낮은 레벨의 사람들끼리 그렇게 토론을 하면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는 선 시장님을 이제 그 한양대 거기 고깃집에서 네. 돼지갈비 구워 먹으면서 투자 얘기를 하니까 말이 잘 통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건져오는 이 정보나 그런 게 네. 뭐 쓰잘데기 게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네네네. 뭐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뭐 어디서 캐 오잖아요. 이렇게 네. 뭐 스크랩을 해오면 다 쓰레기야 막 이렇게. 내가 그걸 가지고 오면 제 쓰레기를 다 분리수거하죠 이렇게. 네네네. 근데 개 중에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재활용 할 만한데요.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여의도 다니면서 투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올라온 상태였어요. 수익률 자체도 올라오고 실력이 거의 매일매일 급성장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이제 선 시장님은 그런 거조차도 아직까지 안 된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줘. 저도 이제 어줍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이 얘기 저 얘기 뭐 이제 선 시장이 자주 얘기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은 열려 있다. 그 제가 얘기한 거 제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 쓰시더라고 이렇게. 아니 근데 그러면은 뭔가 가르마를 타줄 때 이게 양질의 정보다 아니면 이거는 좀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할 때 뭔가 기준이라든지 본인이 아는 영역이라든지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코멘트를 했고 검증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검증 가능한 건 제가 검증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돈 되는 정보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이제 좀 판별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제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이나 실적이 증가할 것 같은 회사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거, 약간 모멘텀이나 또는 주가 상승에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호재 같은 거를 제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이 이제 그때 한참 잘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부터 이제 서로의 약간 시너지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뭔가 이제 딱 명확한 기준을 얘기해 달라라고 하면은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게 어디 정답이 딱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좀 사례를 통해서 들으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제 인생을 좀 투자관을 제대로 바꿔준 종목이 하나 있긴 해요. 네. 뭐 인터플렉스라고. 인터플렉스. 네네. PCB. 그쵸. 네. 뭐 RF PCB 뭐 네. 그런 거 뭐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은 좀 주가가 이제 워낙 안 좋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15년도 겨울에 네. 제가 여의도 한참 이제 공부를 할 때 신문을 봐보니까 애플에서 아이폰을 이제 LCD에서 OLED로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분명히 제가 보는데 이게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어떤 회사가 있는지 한번 리포트부터 시작해서 싹 다 검색을 하고 주변에 이제 주식 잘 하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네. 해봤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 OLED로 바뀔 때 제일 비싼 모델을 먼저 바꾸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이제 모델 적용되는 모델이 확대가 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소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형 OLED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밖에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시장 점유율이 한 98% 정도 됐으니까. 네. 그런다고 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살 수는 없으니까 비상장이기도 하고 삼성전자 이미 편입된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거를 납품을 할 때 낙수 효과를 받는 이 코스닥 회사나 중소형 회사가 있나 부품사들이 있나 검색을 해봤는데 두 종목이 있었어요. 네. BH와 인터플렉스. 근데 이제 BH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삼성 아마 디스플레이 벤더였고 인터플렉스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벤더이기도 하면서도 다른 제품을 또 애플 쪽에 납품하는 듀얼 벤더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인터플렉스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리고 언제 되는지가 네. 관건이었는데 제가 보건대 그거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전체적으로 이 스마트폰 시장이 많이 변하기도 했지만은 애플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삼성이랑 한다 만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도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간다고 봤고 그러면은 지금 그때 이제 11월에 샀으니까 네. 내년 모델에 채택이 된다고 하면 공장을 미리 돌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분명히 된다고 하면은 그냥 기다리면은 언젠가 도입되지 않겠어? 아마 내년 아니면 그 후에 밀린다 하더라도 내후년에는 될 것 같은데 기다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였어요. 사실 그때 한 6,000원, 7,000원에서 한 14,000원까지 오른 상태였는데 그 26,000원까지 갔다가 14,000원까지 빠진 상태였거든요. 다시 밀렸을 때. 그때 이제 장이 안 좋아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14,000원에 제가 샀죠. 그때 정확히 14,200원 정도에 거의 한 제 자산 한 70% 정도 이렇게 거의 몰빵이네요. 70%면. 그렇죠. 저는 이제 그만큼 확신이 있었으니까 네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단기간에 거의 3만 원까지 올랐죠. 이야. 근데 2배 이상.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14,000원에 샀는데 저는 27,000원 정도에 엑시트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좀 설왕설래 했거든요. BH가 많이 가져간다, 인터플렉스 많이 가져간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애플이 프로 맥스에만 적용을 한다, 뭐 프로에도 적용을 한다. 여러 가지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뭐 증권사 리포트 평균 뭐 이익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 가장 적절해 보이는데 3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이는데 그 전에 이제 저는 엑시트를 했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이 정도 충분히 나는 내 능력과 다 실력을 발휘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한 1년 지나니까 한 10만 원 가더라고요. 3배를 더 갈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공 사례이기도 하지만은 약간의 실패 사례, 약간 밸류 트랩이 좀 갇힌 뭐 그런 느낌? 그게 참 몇 년도였던 거죠, 그러면? 2015년 11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 1년이나 2년 지나니까 주가가 다 빠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불량 이슈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때 그 회사가 그 어려움을 크게 겪었었죠. 그래서 아이폰 수혜를 보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던 기업 그러면 뭐 인터플렉스, BH. 그때 인터플렉스를 보고 이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이렇게 14,000원이었던 종목이 10만 원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꽤 많이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사람의 인류의 삶을 아니면 인류의 생활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거 거기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다. 뭐 삼성이랄지 아니면 애플에서 대규모로 투자하는 새로운 산업이 발생이 될 때 이렇게 수혜를 보는 회사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국내 벤더만 있다가 이제 이런 애플에 대한 글로벌 기업한테 납품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한 5루타 10루타를 가는구나. 한국에서는 그런 종목이 나올 수는 없는데 이 제품 자체가 이렇게 글로벌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애플의 등을 타고 가는 종목이 결국에는 뭐 템버거가 나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죠. 그래서 해외 확장성 그걸 많이 본 것 같아요. 해외 확장성. 네. 그래서 형님 그 얼마 전에도 그 배터리 관련주로도 많이 수익 네. 내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뭐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2차 전지나 아니면은 엔터주를 제가 아직도 좋아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LG 화학이나 아니면 SK나 그런 회사들이 미국을 점령하러 갔잖아요. 네. 미국 자동차 회사들한테 배터리를 공급하러 가는데 거기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해들이 결국에는 LG 화학 벤더, SK 온 벤더, 삼성 SDI 벤더 그 중에서도 배터리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양극재 업체.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그러면은 벤더가 누구인지 봐야죠. LG 벤더가 가장 좋은지 해봤는데 결국엔 거기서도 갈려져 나왔죠. LNF도 있고 에코프로 BM도 있고 두 회사 양극재가 두 회사 있었는데 저는 에코프로 BM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은 삼성과 SK 양쪽에 넣을 수 있는 이 회사는 도대체 뭐지? 어떤 게 있길래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캐파 계획도 그 여러 가지 딜렉이랄지 그런 거 보고 약간 인터플렉스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 BM도 좋아했지만 에코프로도 좋아했죠. 그래서 그때 아마 그걸로 좀 수익이 많이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크게 한번 벌어본 그 기억이 이렇게 큰 성장주 메가 트렌드 이 계속해서 올라탈 수 있게끔 본인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초반에 이제 되게 작게 잔파도 밖에 못 보신 분들은 끝까지 계속 잔파도만 타게 되고.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본인의 경험. 실패 경험도 중요한 게 제가 한 10년 동안 잃었던 그 엄청난 세월 동안 제가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거의 밤에 잠 못 잘 때도 많았어요. 너무 큰 돈을 잃으니까. 그리고 뭐 심지어 어쩔 때는 화장실 가서 진짜 제 머리통을 이렇게 계속 때리기도 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그렇게 잃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이제 머리통을 때린 게 예. 단타 치려고 네. 들어갔다가 이게 회의 갔다 오니까 예. 이게 하한가가 있는 거예요. 거의. 아, 단타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하한가? 네, 한 30분 만에. 와. 네, 그래서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때 제가 이 병신 하면서 화장실 가서 너무 진짜 화가 나서 제 자신한테 화가 나서 네. 막 머리통을 계속 때리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이 한 거 아니에요? 또? 저 이제 항상 그렇죠. 똑같이 뭐. 안 좋은 기억을 있다 보니까 이제는 감이 와요. 이 종목을 사면은 처음 올리겠구나.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안 보고 이제 성공했던 기억들이 점점 쌓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 종목은 다르지만 비슷한 투자 아이디어. 그때 봤던 그런 투자 아이디어랑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과감하게 배팅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본인은 이제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인가를 정의할 때도 그러면 뭔가 메가 트렌드, 큰 성장주를 선호하는 투자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성장주 투자를 좀 많이 투자를 좋아하고요. 네. 제 스스로도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성장형 가치 투자. 가치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실제 네이버에도 찾아봐도 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일반적인 가치 투자를 하면은 뭐 저퍼주나 PBR주 자산 가치 대비해서 영업 가치 대비해서 그 가격 이하로 오면은 이제 뭐 안전 마진이 있고 그 갭을 먹는 게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찾아본 거는 성장형 가치 투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성장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밑에 하방을 막아주는 거다. 성장성이.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런데 새로운 게 또 이제 애드업 되는 걸 좋아해요. 플러스 알파. 그래서 성장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좋아하죠. 예를 들면 엔터주 같은 걸 제가 그렇게 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엔터주 투자 역사는 되게 오래됐어요. 저는. 네. 뭐 SM부터 봤으니까. IMBC도 엔터의 그렇죠. 일종이고. 근데 이제 워낙 저는 이제 K-팝을 좋아했고 네네네. 소녀시대 광팬이었고 그리고 소녀시대가 뭐 한 데뷔 2007년인가 데뷔했던가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팬이었고 근데 얘네들이 일본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 그때 이제 투자를 못했어요. 그때는 바보멍청이라서 그냥 슬프기만 했죠. 근데 그때 SM 주가 한 7,000원 정도였는데 한 뭐 그때부터가 이제 첫 한류의 열풍의 시작이었어요. K-팝에 일본 갔고 뭐 중국에도 퍼지고 그때는 딱 동아시아 쪽에서만. 근데 주가가 그때 한 35,000에서 5만 원 이상 갔죠. 슈퍼주니어도 잘 되고. 근데 그때 한번 놓치고 JYP도 한번 놓친 적이 있어요. 제가 퇴사하기 전에 2017년도에 눈 수술하면서 JYP를 원래 이제 매수를 했었다가 네. 눈 수술하면서 검사 받으면서 그걸 다시 팔았어요. 눈 안 보이면은 주식 투자도 못 하는데 JYP가 뭔 소용이냐. 그래가지고 네. 현장에서 팔았어요. 제가 그때 5,600원 샀거든요. 네네네. 거의 제 재산 70% 이상 넣었어요. 오. 일본 가면 무조건 잘 될 거다. 네.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팔았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여기 눈 한쪽 감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본인이. 근데 이미 주가는 7,000원 가 있고 주식을 뭘 안 해. 계속 해요. 근데 눈이 아파도 안 보여도. 네. 근데 이제 그때 한번 놓쳤고 근데 그 복수를 이제 2020년에 한 번 했고 2020년에 일본 니주 네. 본토 그 걸그룹이 잘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네네. 그거 보고 이거는 무조건 JYP의 이익을 크게 벌어다 주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시작이다.
본토 아이돌 프로젝트라는 게 이런 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2만 원 조금 넘었는데 바로 뭐 한 달 만에 거의 한 3만 7천 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너무 빨라서 저는 이제 엑시트하고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또 이제 그 동남아시아, 유럽을 넘어서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해요. 엔터주들도. 미국 시장에서 K-팝이 좀 성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좋게 생각을 했고, 작년부터 계속 제가 이제 좋게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그렇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좀 팔았다가 그런 프로젝트가 기대될 때 다시 샀다가 했던 거예요? 근데 뭐 비중도 막 70%씩 실었다고 하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았고, 네. 작년 여름에 되게 장이 안 좋았을 때, 네. 아마 제가 조수빈 아나운서 그 유튜브 나왔을 때 엔터주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네네. 그때부터 그쯤 때부터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비중이 높진 않았는데 그때는 2차전지가 좀 높았죠. 그래서 이제 밸런스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네. 이게 좋아 보이면은 이 비중을 높였다가 많이 오르면은 다시 팔고 이쪽 비중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갑니다. 그럼 2차 전지로도 벌고 엔터로도 벌고. 그렇죠. 뭐 세상 다 가졌네. 딱 두 개밖에 못 해요 저는. 이제 그거랑 뭐 근데 뭐 지금 그리고 2023년도에 야 위너네. 그때 저기 조수빈 아나운서 꼭 여자 아나운서 TV 나 그런 거 얘기하고 Y3 나와달는데 안 나오고 그 여자 아나운서 그 보러 가고 거기서 얘기해주고 오고 아유 정말. 그때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모아놨던 게 거의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래에도 거의 JYP 몰빵이었다고. JYP는 원래 좀 많이 좋아했고요. 네네네. 몰빵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아했고요. 그러니까 거의 과반. 뭐 아무튼 좋아했고 이제 하이브를 이제 군대 갈 때 방탄이 군대 갈 때 좀 많이 샀고요. 오히려 그때 막 급락했을 때. 이제 군대 확정이 됐을 때. 그 조금 회복이 하고 있을 때. 그쵸. 그때 산 게 좀 있고. 왜 그때 다들 저기 뭐야 BTS 군대 가면 이거 이제 차기작 없다. BTS를 아무리 후배 그룹들이 잘해도 BTS를 커버하지 못한다. 막 이러면서 좀 비관적이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가가 한 3분의 1 토막이 났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방탄소년단은 은퇴하는 게 아니고 1년 반 후에 컴백할 거니까. 요즘 또 군대 짧게 갔다 보니까. 예. 그래서 주가의 하락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기점이 되는 거는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간다는 게 확정이 됐을 때가 가장 분기점이다. 악재 소멸이지 않을까. 그때부터 사모았어요. 저는. 한참 군 생활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예. 그때부터 사모은 게 이제 지금 좋은 거고. JYP도 뭐 작년 여름에 비싼 시기 때 그때 장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작년 여름에. 그때 좀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그때부터 좀 사모 모기 시작했고. 오히려. 네네. 안 좋았을 때. 맞아. 그때도 엔터주들도 뭐 고점 대비 거의 한 30% 이상 빠져서 막 이렇게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들은 그런 약간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 본업 자체가 깨지지 않고 뭐 장이 무너졌을 때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있을 때 이때 사는 게 가장 싸게 사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주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하이브는 언제 팔 거냐? 저는 방탄소년단 이제 군 제대한다 할 때 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때 그럼 군 제대한다 그러면 또 많이 올라 있을 수도 있으니. 그렇죠. 이제 다 알잖아요. 제대는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 가서 뭐 말뚝 박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치 BTS가 저기 하사하겠다 막 군무관 하겠다고 소위하겠다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제대하자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너 드디어 컴백한다 우리 오빠들. 그러면은 이제 기대감에 미리 주가가는 올라가겠죠. 그때 이제 실제로 방탄소년단이 컴백할 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그때 조용히 이제 물량을 넘기고 가는 거죠. 뭐. 저는 진짜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른바 진짜 몇 배, 10배거 아니면 뭐 진짜 한 3루타, 4루타 이런 치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안 팔았기 때문에 50% 수익이 나도 안 팔고 기다리고 100% 수익이 나도 안 팔고 기다렸기 때문에 3루타, 4루타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뭐가 있을지 진짜 안 파는 방법. 글쎄요. 뭐 회사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결국에는 안 파는 기준이라기보다는 뭐 기준이라고 하면은 끝없는 성장성이 기준이겠죠. 그러니까 올해도 돈을 잘 벌 거고 내년에도 이 정도 성장률로 돈을 잘 벌 거고
내후년에도 잘 벌 거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러려면 그 뭐가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면 이차전지처럼 2027년까지 성장할 거다. 매출이 안 꺾일 거다. 그런 거에 대한 확신 뭐 그런 게 있던지 아니면은 이 회사의 그 BM 자체나 아니면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이 시장 자체가 훨씬 큰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한 1년이나 2년이면 끝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는 유행이 끝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러면은 이 트렌드 자체는 그 퍼지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3년 4년 후에도 계속 이 성장성이 유지되는지가 가장 저는 관건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게 올해 1,000억 벌고 내년 1,000억 벌고 내후년에 1,000억 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면 성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1,000억 버는데 내년에도 30% 성장하고 내후년에 30%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률이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는 회사를 저는 좋아하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뭐 그 회사의 뭐 팔고 있는 제품의 타겟이 어디 있는지 또는 이 산업 자체가 이 회사가 속한 있는 산업 자체가 진짜 이제 성장기 초입 단계에 있는 회사인지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차전지나 엔터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이클이 있는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이클이 있다는 거는 이미 산업의 성장성이 상당히 좀 성숙되어 있는 산업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뭐 반도체나 뭐 그나마 반도체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있는 산업이니까.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잘 못하는데 끌려다니는데 그냥 세계 경제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이클이 있는 산업 자체는 제가 그 사이클을 맞출 용기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약간 굴곡이 있더라도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이런 걸 제가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럴 만한 성장 산업은 2차전지와 엔터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개별 기업으로 보면 또 이제 또 성장하는 기업이 있겠지만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메가 트렌드. 그렇죠. 혹시 제2의 엔터, 제2의 2차전지 이런 거 보입니까? 뭐 뻔한 제발.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뻔해요? 뭐 로봇, AI 네네네.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근데 주가는 이미 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은 테마성으로 오른 거죠. 네. 이제 과거에도 엔터주나 2차전지도 처음엔 테마성이었어요. 네네네. 예를 들면은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그때 뭐 폭스바겐 연비 뭐 이런 이슈 때문에 테마주로 막 이렇게 네. 다 전기차 된대. 근데 실질적으로 전기차 생산한 거는 한 6년 7년 지나서 지금 생산하고 있죠. 네. 그 전까지 처음엔 테마주지만은 나중에는 실제로 이게 본격적으로 될 때가 이제 옥석가리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로봇 관련주들 사실 우리나라에서 로봇 관련주들은 크게 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사실. 근데 그래도 이제 그쪽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또 그 수혜지를 받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테슬라가 최근에 그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어요. 네. 그 이족 보행 로봇을 그 휴머노이드 좀 무섭지 않아요? 이쪽으로 갖고 있는 거? 네. 근데 그거 저기 뭐야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던 그거보다도 좀 덜 떨어졌던데. 뭐 아무튼 근데 저는 그게 좀 무서웠던 게 그 안에 있는 이제 AI 시스템이나 센서 같은 거 그런 자율주행에서 배운 그런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약된 그게 이제 테슬라의 로봇이라 하니까. 네. 근데 테슬라만 그걸 할 거냐?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분명히 할 거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할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한창 개발 중인데 그 아직까지는 뭐 유니콘 기업일지 아니면 비상장 기업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회사들에서 분명히 또 상장을 할 거고 갑자기 실적 폭발하는 회사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나라 회사든 외국 회사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로봇 관련 회사들도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하라는 게 그런 회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다. 언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사실 다 몰랐어요. 그 폭스바겐 나왔을 때 테마주였을 때 그때 에코프로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정동기구에 들어간 정도? 뭐 그 정도만 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불과 한 2, 3년 사이에. 네.
분명히 그 전에부터 있었던 회사였는데. 그래서 그 넥스트는 로봇하고 AI 안에서 보는데 근데 이게 어떤 초반의 열풍, 바람, 관심이 아니라 네. 테마성이 아니라 실체적인 성장으로 보여줄 만한 기업들.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그게 좀 감이 안 잡히면은 저는 전기차 네. 섹터 내에서도 올해부터 실제로 판매되고 내년에도 판매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안에서도 좀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다들 지금은 배터리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물론 전기차 핵심은 배터리지만은 근데 뭔가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차 또 사셨어요? BMW 네. X5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네. 매장에 가서 이제 봤거든요. 근데 외관도 많이 달라졌지만은 내부에 있는 그런 거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내연기관차. 그쵸. X5면. 네. 전기차도 많이 바뀌고 왜냐하면 센타페시아 같은 거고 그렇죠. 이제는 뭐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거나 네. 모든 게 좀 이전에는 배터리가 없었을 때는 그게 좀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뭐 엊그저께 본 영상 보니까 BMW 뒤에 또 디스플레이를 크게 달아가지고 영화도 볼 수 있게끔 아. 뭐 그런 것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자동차 자체가 항상 듣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 스마트폰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게 저는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큰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네네. 모바일 진짜 움직여주는. 네네. 네. 그러면 모든 게 이제 이 물리적 버튼, 기계적 그 장치들이 다 전자식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봐보니까 그 에어컨 틀 때 네. 이전에는 물리적 버튼 그 단추를 눌렀잖아요. 네네네. 없어요 요즘에는 터치식으로. 터치식으로 바뀌어요. 네. 그리고 이런 뭐 의자 같은 거 할 네네네. 때도 이전에 막 드륵드륵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다 전동식으로 전동이고. 지잉하는데 그거마저도 바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배터리가 있으니까. 그냥 다 이게 뭐 메모리로 뭐 터치 몇 번으로 이렇게. 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약간 첨단 자동차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가 크잖아요. 제 차 무게가 한 2.4톤이거든요. 전기차가 무겁죠. 엄청 무거워요. 특히 또 좋은 차니까. 네네네. 근데 배터리 무게면 한 800kg, 뭐 600에서 800kg 나가요. 네. 일반 차보다 훨씬 무겁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다른 데서 감량을 해야 돼요. 아. 너무 무거우면은 연비, 전비에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에 보면은 차 뭐 경량화 자동차 경량화 뭐 그런 거 네. 그런 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점점 트렌드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쪽에서 좀 많이 저는 좀 기회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뭘 봐야 되냐? 테슬라한테 들어가는 업체들 또는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를 좀 또 요즘에 뭐 국뽕일 수도 있지만은 뭐 현대차도 잘 되고 있다잖아요. 잘하고 있으니까요. 숫자로 나오니까 거기. 네. 네. 현기차 쪽으로 그런 좀 전장화 쪽으로 이렇게 매출 구조가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는 회사들. 테슬라 매출을 이미 놓고 있지만 그게 점점 테슬라 판매 대수가 늘어날수록 수혜를 받는 회사들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런 전장 부품이나 아니면은 뭐 차체 경량화나 그런 쪽에서 좀 찾아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매출이 자연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형님이 그 의류주도 예전에 좀 좋아하셨던가요? 네, 의류도 좋아했죠. 해외 진출하는 의류주? F&F 좋아했죠. 그래서 이게 하는데 알아봤지 나는. 알아보시는군요. 세르지오 타키니. 네네. 뭐 하는 사람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테니스 의류라고 맞아요, 네. FNF에서 도입한. 여기도 나온다고 하나 샀지. 새우 사신 거예요? 새우 산 거예요. 다 우리 채널 나오면 다 새우 사이고 나오더라. 아니 선시장님도 새우 사갖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라코스테. 라코스테가 그 문제적 라코스테야 그거 진짜. 아니 근데 그것도 그때 투자 아이디어가 그거였잖아요. 해외 확장. 네, 해외 맞아요. 진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소비재 되게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전기차, 2차전지, 소비재 그리고 IT 쪽 반도체, OLED 그쪽을 좋아하거든요. 소비재 쪽에서도 되게 저는 이제 피터 렌치를 워낙 존경한 게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소비재 쪽에서 이렇게 뭐 심루타 종목 찾을 수 있다고 그분이 말하는 뭐 던킨 도너츠.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 사례인 거고. 네네. 미국은 한 주에서 잘 팔리면은 그렇죠. 미국에서 잘 팔리고 또 이제 이 언어라는 것도 되게 커요. 영어권 국가에 잘 팔리고 문화권이 비슷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좀 한계가 있죠. 동아시아 문화권에다가 언어도 다르고. 근데 중국에 제가 FNF를 예전에 이제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투자는 하고 있지는 않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선시장님하고 같이 이제 좀
합작품이죠, 그것도. 그때 이제 FMF는 워낙 좋아했지만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다가 10만 원 정도 가 있다가 한 4만 원까지 빠졌어요. 주가가. 그때 뭐 사드였나 뭐였지? 아니요, 뭐 그때 성장성이 좀 이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몇 달 만에 4만 원까지 빠졌는데 선진장님이 이제 어디서 가지고 왔는데 FNF 그 중국 지사 예.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어요. 지사장인가 뭔가 하여튼 그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중국 진출할 것 같다. 한다 했는데 드디어 사람을 뽑는다는 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물릴 자리도 아니고 4만 원 정도 됐을 때가 퍼가 한 7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가게 되면은 티몰에 가든 아니면 중국 현지에 납품을 하든 가게 되면은 이제 뚜껑이 또 하방은 막혀있고 상방은 확 열린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둘이 미친 듯이 담았죠 그때. 예. 그러면서 좋아졌어요. 수익도 꽤 많이 났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바로 올라온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여곡절 많았고 네네. 미중 무역 갈등이네 뭐네 하면은 저 MLB 저기 NY 뉴욕 LA 써 있는 거 중국 사람들이 그 사겠냐고 하고 막 노이즈가 많았어요. 네. 그거를 다 버텼던 거예요? 어떻게 되어 가셨어요? 그때 아마 한 6만 원까지 갔을 때 예. 저는 아마 이게 더 갈 것 같았는데 네. 말씀하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네. 불매 운동이 한다고 맞아요. 그때 뭐 언론에서 나이키 불매 운동 하네 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미국 제품을 네네. 근데 거기 하필이면 또 이제 MLB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중국 그 대리점에서 팔고 티몰에서 파는 네.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그것만 납품하는 애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피해는 분명히 중국 상인들이 피해를 볼 거를 이걸 금지한다고 뭐 불매 운동을 한다고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빠지고 있으니까 좀 열받아서 바로 저기 롯데 소공점 네. 면세점 갔어요. 네. 면세점 가서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따이공들이 얼마만큼 많이 와 있는지 이제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야 좀 안심이 되고 더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바글바글해. 그죠. 그때 그냥 면세점 빨로 그냥 엄청 팔았죠. 불매 운동 없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어요. 불티나게. 그리고 그 직후에는 실제 매장도 중국에 많이 열었고. 네네. 그래서 더 샀어요. 그 면세점 앞에서 바로 더 샀어요. 저는. 근데 그런 시장의 우려가 진짜 이게 그냥 소음인지 실제로 나타나는지도 사실 그걸 판단을 하는 게 거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네. 무슨 질문하실지 알겠습니다. 네. 그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쵸.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그렇죠. 아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소공점에 면세점에 사람들 많다고 와서 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중국 현지에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뭐 통관 가지고 뭐 누가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우려들은 사실 많았던 거잖아요. 최대한 정보를 끌어모아야죠. 그러니까 집에서 모니터 차트 본다고 그게 안 나오잖아요. 네네네. 신문도 검색해보고 리포트 검색해보고 가장 좋은 거는 회사 소통하는 거. 네. 회사랑 소통하는 게 그나마 가장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을까요? 악재에 있어서는. 그래서 회사에 통화해봤는데 절대 아니다. 회사가 나한테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놓고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다. 또 회사도 약간 좀 자기네 회사 안에 낙관 편향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은 네네네. 그래도 뭐 거짓말을 사실에도 없는 얘기를 지어내지는 않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나마 잘 긁어내야죠.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보고 거기에서 이제 뉘앙스란 게 있거든요. 근데 약간 얼버무린다 아니면 조금 약간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큰 영향이 있는 거구나. 워딩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약간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할 정도면은 이건 진짜구나. 악재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또 한두 가지의 조각이 아니라 그 조각조각 다 모아서 진짜 퍼즐이 완성이 될 때 그게 중요한 거죠. 퍼즐 완성. 그래서 저는 B2B나 반도체 장비나 네. 뭐 수주 산업에 있는 건 참 안 좋아해요.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신 없는 네. 쪽이에요. 그쪽은 투자를 하긴 하는데 잘 안 하려고 해요.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경쟁이 치열하고. 근데 이제 약간 빅트렌드 한 거는 당분간 변하지 않는 그런 구조적 성장주에 더 집중을 하죠. 그래서 뭐 2차전지, 그러니까 계속 2차전지하고 엔터만 계속 주구장창 파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 되면 너무 급하게 주가가 올라왔다.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이런 또 일각의 시선도 사잖아요. 너무 비싼 것 같으면 살짝 팔고 네. 좀 기다리면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또 좀 더 사고. 네. 원래 갖고 있는 거 그냥 이 정도는 내가 그냥 들고 가야지라고 한 것만 계속 들고 가고. 아, 약간 이게 코어 물량은 있고 그렇죠. 그 주변 부분 약간 좀 덜었다가 다시 채웠다가 덜었다 채웠다 이런 네네. 식으로. 주가는 항상 변하니까. 그럼 어떻게 계절을 나눠서 쓰세요? 어떻게 하세요? 계좌를 좀 나누죠. 제가 한 계좌를 한 3개 정도 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가져가야 될 물량은 홀딩을 하고. 네. 저는 아직도 2차전지 관련주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요? 있고 뭐 충전 인프라 관련주도 하나 아직도 한 2년 넘게 3년 넘게 갖고 있고 안 팔려고 처박아 놨어요. 아예.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출렁임이 보이는데도 안 파는 거잖아요. 관심 종목이 자체도 없어요. 그 종목. 왜요? 일부러 빼놓는 거예요? 아니, 아예 눈에 안 띄게? 아니 안 팔 거니까 그거는 안 팔 거니까 우선 뭐길래 그런 거예요? 아니 예? 나중에 얘기해 줄게. 뭐길래 그러지? 오.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런 거는 좀 사놨다가 이거는 뭐 물려주지 뭐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종목들은 아예 사놓고 저기 계좌에다가 집어넣어서 안 봐요. 우리 피터 케이님은 그러면 스타일이 약간 누구더라? 선 무슨 그분처럼 이렇게 막 몰빵하는 스타일은 아니시죠? 저는 무조건 분산 투자 거의 대부분 평상시에. 근데 엔터나 2차전지는 또 비중 되게 많았다고. 그러니까 약간 하이브리드 향이란 게 네. 예를 들면 한 제가 평상시 한 7종목에서 10종목 가지고 있어요. 7에서 8종. 10종목. 10종목. 가지고 뭐 계좌가 이제 크니까. 네, 가지고 있는데 비중은 조금 다르죠. 이 종목은 좀 한 3개 종목에 좀 약간 집중해 있고 나머지 7개 종목은 뭐 비중 합쳐봐야 뭐 한 20%도 안 되고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기로 가져갈 건 저기 차박아 놔져 있고 그건 아예 신경도 안 쓰니까 그렇게 10개 갖고 있다가 그 10개 종목 내에서 뭔가 갑자기 이익이 급증할 것 같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것 같은 종목이 보여요. 그 종목 내에서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칭하다가 그 다른 종목에서 내 종목이 편입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보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면은 다 밀어요. 아, 우선순위를 다 밀고 이쪽에 다 집중 투자를 해요. 지금 당장 사야 될 것 같으면. 그게 이제 JRP도 그랬고 네. 작년에 한국금융지주도 그랬고 뭐 게임 회사도 그랬고 최근에 뭐 엔터지도 그렇고 이차전지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좀 갑니다. 그러니까 관심 종목이나 아니면 10개 포트풀에 넣어 놓는데 예. 저 밑에 있다가도 얘가 올라올 것 같아 그러면 그냥 1등 비중 확 만들어 버리고. 그게 이제 제가 피터 린치 책 그 보면서 배운 게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네. 피터 린치는 이제 1,400개 종목을 했거든요. 거의 뭐 펀드 매니저니까. 네. 근데 거기서 배운 게 주식의 종류 6가지 유형도 나눴기도 했지만은 1,400개 종목 중에서 100종목에 약간 집중돼 있어요. 나머지 종목은 그냥 모니터링 비중 1%도 안 되는 종목들 쫙 깔아놓은 거죠. 근데 그 후보군이죠. 후보군. 그게 관심 종목군에 넣어 놓는 거랑 실제로 적은 비중이라도 계좌에 담아 놓는 거랑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네. 내 계좌에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추적을 그렇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계좌에 있으니까 얘 갑자기 왜 이러지? 근데 내 관심 종목이 아예 없으면은 관심 밖으로 나가니까 어느 순간 올라와도 자기가 인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 있는 종목들을 좀 이렇게 좀 담아놓되 큰 비중은 아니게. 다만 그것도 한 10종목 이내. 네네네. 그래서 약간 좀 계좌 분리되는 게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제 장기 투자로 그냥 쭉 가져야 될 계좌는 따로 있고 네. 여기에서는 이제 비중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다가 정말 집중 투자해야 될 이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거는 당장이라도 닥치고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종목들을 싹 밀어버리고 그쪽으로 가요. 근데 그런 종목이 뭐 매달 나온다 그러면 10종목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그냥 쭉 가지고 있다 한 종목만 사면 되죠. 근데 그런 종목이 한 1년에 한두 개 잡힐 때 멀뚱해요. 1년에 한두 개만 잡혀도 뭐 그걸로 대박 나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제 계좌 수익이 요렇게 왔다가 이렇게 점핑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거다 이게 이제 올라오고 있다 해서 이걸로 비중 씻자
거기까지 좋은데 그게 다 성공을 하나요? 거의 실패를 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실제로 한 두세 개는 실패를 했어요. 처참하게 깨졌죠. 그래서 그게 많이 확률로 따지자면 한 20%? 20. 실패할 확률. 그것만 해도 뭐 상당한 건데. 예전에 당한 게 NC 소프트 한번 당했었어요. 언제쯤에? 그때 언제였더라? 한참 시끄러웠을 텐데 P2E 때문에 시끄러웠을 때. 네, B2E하고 뭐 그 확률형 아이템 뭐 이런 걸로 네, 시끄러울 때.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실적을 보고 예. 서버가 늘어나고 음. 뭐 그래서 그때 뭐였지? 리니지 W였나? 뭐 하여튼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샀는데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지다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상한가가 왔어요. 아시겠지만 그 아저씨 누구지? 저 어디 횡령한 사람 누구였죠?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그 횡령한 그 자금 팀장. 네네네. 그 사람이 산 게 NC 소프트. 네. 그래서 그때 제 계좌가 완전히 진짜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됐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흘러내가지고 맞아요. 그 뒤로 계속 흘렀죠. 네, 크게 손실을 봤죠. 근데 그때 제가 좀 실수를 한 게 역시 게임주는 네. 실적이 아니라 신작 이벤트 신작 출시 모멘텀. 그것만 봐야 되는구나. 실적은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굉장히 생각이. 빠르기도 하죠. 네, 그래도 어렵기도 하고. 네. 실패 케이스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실패 케이스요. 실패 케이스. 타산지석. 네. 실패 케이스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맞아. 그래요. 뭐 잘 되는 분이니까. 네. 뭐 큰 실패 케이스는 없고 뭐 JYP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실패 케이스죠. 왜냐하면은 그때 눈을 찢어졌을 때. 옛날에. 그때 저도 한 70% 정도 넣었다 했잖아요. 제 자산에. 근데 그 2017년이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제 눈이 찢어진 거와 네. 트와이스가 일본 가서 공연하는 거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팔았단 말이죠. 시사점이 있네. 네.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 눈이 찢어졌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주식도 못 할 것 같고 이거를 볼 용기도 없고 하니까 팔았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또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보면은 바보 같은 짓이었죠. 만약에 그 트와이스가 일본 가서 성공한다는 그런 확신성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네. 왜냐면 옛날 소녀시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전혀 내 개인사로 인해서 단지 내가 뭔가 감정에 의해서 팔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한 3만 원 왔어요. 제가 5,600원에 샀는데 1년도 안 돼서 바보짓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수익 손실은 안 났지만 실패 사례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얘기 듣고 따지고 놓고 보면 저기 JYP 박진영 프로듀서 빼고는 쭉 갖고 있는 사람이 뭐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대주주 빼고는.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나중에 또 다시 비중을 제일 많이 실어서 절대 금액으로 놓고 보면은 제일 많이 번 종목 아닙니까? 그때는 자산이 적을 때였고. 그렇죠.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런 방송이구나. 아니 여러분이 그 추론하실 수 있는 영역을 좀 남겨드리기 위해서 이제 상상력을 좀 남겨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혹시 그 주변에 물론 이제 피터 케이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동안 읽기만 했었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본인의 막 머리통을 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반대로 지금 어느 정도 자산가가 된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주린이들, 지금의 정말 평범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을 보면 좀 어때요? 본인의 과거 같기도 하지만 힘들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쓴소리를 하는 건지. 농담이고요. 네. 그냥 글쎄요. 저는 약간 쓴소리를 하면은 네. 제가 뭐 주식 투자 20년 했으면 뭐 나름대로 오래 했잖아요. 네. 그리고 멍청한 시절 한 10년 겪었고 그리고 여의도 생활을 지금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거의 한 8년 9년 했잖아요. 네. 별의별 이 케이스도 많이 보고 일을 많이 겪어봤는데 결론적으로 보통의 세계가 아니다.
보통의 세기가 아니다. 네. 항상 주변에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할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맞다. 잠깐만요. 재테크를 하는데 재테크적인 마인드로 하면은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어떤 뜻이요? 건성건성 하지 마라. 정말 할 거면은 정말 뭐 내 사업처럼 예. 하라는 거예요. 제 큰 자금이잖아요. 이제. 네. 근데 뭐 요즘은 덜 하지만 아직도 뭐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은 뭐 기사상에 보면은 그런 분들 댓글만 달려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좀 답답한 댓글들이 많이 보이긴 해요. 아유, 장기 투자가 뭔 소용이야부터 시작해서 뭐 차트가 어쩌고 어쩌고 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기사상에 보면은 돈을 남한테 맡긴 사례도 있고 네. 스마트폰까지 맡긴 사례도 있고, 근데 자기들은 다 피해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본인들이 진짜 공부를 하고 네. 본인 자산을 자기 계좌에 자기 종목이 있었으면은 그러한 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그냥 단순하게 조금 벌어보자, 뭐 생활비 조금 보태볼 정도로 해보자, 이런 좀 가벼운 마음인으로 접근하면은 이 세계에서 좀 살아나기 힘든 것 같아요. 거의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거의 뭐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까지 투자 생각밖에 안 해요. 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아침 5시 40분부터 일어나서 뭐 5시 반부터, 요즘 더 빨리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밤 10시 반까지 자는 동안에도 눈 뜨고 있는 사이에서도 저는 투자 생각밖에 안 하고, 심지어 자다가도 벌떡 깨서 이렇게 종목이 갑자기 떠오를 때도 있어요. 뭐 코인 하세요? 아, 진짜예요. 그냥 꿈에서 종목을 막 점지받을 때도 있어요. 해외 주식도 많이 안 하시. 해외 주식은 안 합니다. 잠은 자야 되니까. 근데 왜 밤에 자다가? 아니, 그러니까 자다가 갑자기 너무 좋은 거죠? 막 시뻘겋고 막 그냥 붉게 타오르는 계좌가 너무 좋아서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다가? 아니 그냥 갑자기 자다가 갑자기 문득 갑자기 딱 들 때가 있어요. 뭔가 뭐 뉴스를 찾아봐요, 뭘 봐요? 생각이 정리가 갑자기 되는 거죠. 거기서 그거 맞다, 그거를 내가 왜 못 봤지라는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 주변을 보면 주식에 미친 애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게 반 미쳐야 된다. 네, 주식에 미쳤다는 게 말 그대로 뭐 트레이딩하고 막 얼마 벌었네 이런 미친 게 아니라 투자 공부에 미친 애들이 정말 많아요. 회사 한방 하루에 막 2개씩 다니는 애들. 엊그저께도 저랑 이제 인터뷰 했는데 대학생인데 25살 인데 대학교 3학년이거든요. 자산이 2자리가 넘어요. 대학교 3학년인데 네. 주식만? 네. 아버지가 준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제아의 중수 갑시다. 전화번호 주세요. 네, 그런 친구도 있고, 그런 애들 보면은 막 대학교 그 수업을 한 군데 몰아넣고 일주일에 이틀을 탐방을 다녀요. 4개씩. 학교 다니면서. 와. 일주일에 4개씩 탐방 다니는 애도 있다니까요. 주식에 완전 미친 애들이죠. 돈 벌고 싶어서. 근데 그런 애들이 매매에 미친 게 아니라 기업 분석하고 투자 아이디어 내고 스터디하고, 하루에 뭐 제 주변에 제 옆에 있는 오른쪽에 앉아 있는 애는 스터디가 9개예요. 스터디 하나 끝나겠네. 네. 스터디 9개예요. 그런 애도 있고, 뭐 여기 그 침대 갖다 놓고, 사무실을 침대 갖다 놓고, 아시잖아요, 여기. 있죠. 조씨. 집에 안 가는 사람들. 조씨. 섭외하라는데 안 나오는 조씨. 그 친구도 거기 침대 깔아놓고 거기 살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주식생만 하죠.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생활비 벌겠다고 그냥 재테크 하듯이 할 거면 그냥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제가 재테크 좀 해볼까 하다가 10년 동안 잃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은 정말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은 투자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해서든 쥐어짜서 만든 다음부터 공부를 하고 덤벼들어라 하더라도 그러면은 남는 게 있다. 근데 공부도 안 하지? 근데 그냥 좀 사볼까? 우리 저기 이래호 기자님 어디서 들었다는데 좀 사볼까? 이거 좋다는데 나온다던데 사봐 덜컥 물리면 뭐 놔두면 뭐 언제가 올라가겠지. 없는 돈 셈 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없어져요. 정신 승리하는 거죠. 계좌는 패배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 종종 하거든요. 이게
치킨값 벌겠다고 주식하시는 분들 하지 마시라고. 잘해봐야 치킨값 번다고. 그러면 양계장 그분들- 날리겠다 양계장. 그러니까 그래서 치킨 집을 차릴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차라리 나은데 치킨값만 벌겠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치킨값 벌면 본인이 스스로 만족하고 팔게 된다. 네. 그래서 꿈도 크게 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피터 케이님은 메가 트렌드, 빅 트렌드 거기서 크게 길게 가는 거고 그게 몇 배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고 그래서 차도 또 바꿨고 아 진짜 차 좋더라고요. 겁나 좋아요, 겁나 좋아요. 한 번도 안 태워주고 아, 다음에 태워줄게요. 트렁크 넓더라고. 네. 아, 재밌습니다. 네. 아 그래도 제가 이건 좀 여담인데 저희 그 YG 클럽 그 비즈니스 구상을 좀 하면서 안 그래도 우리 피터 케이님 찾아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하는 걸 해야 된다. 왜냐면 저기 치킨값 2, 3만 원 버는 거 이거는 그냥 그것만 할인해도 돼. 그냥 뭘 한 2, 3천 원짜리.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하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던 건데 형님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출강. 아, 출강이요? 선시장이 잘하시던데 그거는. 아, 또 우리 진장 형님도 잘하시고 진장 형님 한번 하셨으니까 또 우리 저기 영혼의 파트너가 한번 우리 출강을 해주셨는데 예, 피터 케이님이 또 안 나오실 수가 없지.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 네. 방송. 이게 다 남겨놓고 이거 편집 없이 다 송출하고 다음번에 피터 케이님이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함께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신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네, 아유 또 우리 네. 신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 근데 저는 와이스트릿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뭐 대놓고 얘기하면 3%도 옛날에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 와이스트릿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아 진짜로? 예,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나 그리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특히 개인 고맙습니다. 투자자들한테.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렇게 덕담 좀 해드렸다고 같이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네. 네, 하여튼 계속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도 또 선한 영향력 네, 많이 네. 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업 투자자 피터 케이님과 함께했고요. 또 다음 시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예. 또 오나요? 네, 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형님.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